강남 웨딩홀 설명회장에서 7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날, 내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3박 4일 필리핀 투어에서 본 풍경이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1년 후 지방 소도시에서 마트 청소 일을 하며 경비 야간 근무 지원서를 쓰는 지금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립니다. 통장 잔액 1억. 서울 아파트는 사라지고 월세 50만 원짜리 방 하나만 남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5세 퇴직 서류를 받아든 날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 회사 생활이 끝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 상사 눈치 보던 긴장감, 실적 걱정하던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받은 퇴직금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2억. 35년 일한 대가 치고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게다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우리 아파트 시세가 5억이었습니다. 합치면 7억. 부부가 노후 보내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잡아도 1년에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입니다. 7억이면 20년은 거뜬하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85세까지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병원비 여유분까지 감안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퇴직 축하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까지. 평소보다 훨씬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살림하느라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퇴직 축하해요.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지수야, 너도 건강하고. 그런데 아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아빠 요즘 은퇴하신 분들 다들 뭔가 하시던데요. 카페 창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었고 산책을 해도 혼자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연락이 뜸해졌고 친구들은 다들 바빴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정장을 입으려다 멈췄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20년, 30년을 보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문득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로 이사 갈까요? 집값도 저렴하고 공기도 좋잖아요. 제주도요? 글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병원도 멀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살았는데 갑자기 낯선 곳으로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에 가서 집을 사면 차액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2주일이 지났을 때 우편함에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박 인쇄에 눈길이 갔습니다. 해외 이민 설명회,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특별 초대. 장소는 강남모 특급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참가비 무료, 식사 제공,
현지 투어 추첨 이벤트까지. 초대장 뒷면에는 성공 사례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리조트, 웃고 있는 은퇴 부부, 따뜻한 햇살. 별 기대 없이 신청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 삼아 해본 일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입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대장 받고 전화했는데요. 설명에 참석하고 싶어서요. 성함과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박진수입니다.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식사도 제공되고요. 참석하시면 필리핀 3박 4일 투어 추첨 기회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설명회 하나 다녀올게요. 해외 이민 관련인데 그냥 구경 삼아서요. 조심해요. 괜히 혹해서 계약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설명회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요. 설명회까지는 나흘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해외 이민, 필리핀 부동산, 은퇴 이민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성공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수익 1,000만 원, 따뜻한 날씨에서 여유로운 노후, 저렴한 생활비.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블로그 후기를 읽었습니다. 필리핀 이민 와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7억으로 20년 버티기도 힘든데 여기서는 30년도 가능합니다. 매달 임대 수익이 들어와서 여유롭습니다. 댓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마음 한편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호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거대한 호텔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설명회를 하다니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 해외 이민 설명회 그랜드 볼룸. 문 앞에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함 확인해 드릴게요. 박진수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웨딩홀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조명이 반짝였고 앞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원형 테이블이 20개쯤 놓여 있었고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부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브로셔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필리핀 해변 사진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월 1,000만 원 수익 가능, 영주권 취득 지원. 브로셔를 펼쳤습니다. 성공 사례가 가득했습니다. 62세에 이민 와서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 한 달 순수익 1,200만 원. 58세에 콘도 투자, 매달 임대료 800만 원 수령 중.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필리핀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현대적인 콘도미니엄.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시나요? 필리핀은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영상이 끝나고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 대표 김태호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필리핀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35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회사 다니며 아등바등 살았죠. 지금 저는 필리핀에 콘도 5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만 4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장래가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필리핀 부동산 시장은 지금 최고의 기회라고요. 한국 돈으로 2억이면 좋은 위치에 콘도를 살 수 있고 그걸 게스트하우스나 임대로 운영하면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수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수익 계산표가 떴습니다. 투자 금액 2억, 월 임대료 800만 원, 연간 수익 9,600만 원. 숫자는 명확했고 계산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생활비가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이면 충분하고 의료비도 한국의 절반 수준이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억 중 2억을 투자하면 5억이 남습니다. 매달 800만 원이 들어오면 생활비 150만 원을 쓰고도 650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주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필리핀은 은퇴 비자 발급이 쉽고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예치금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금 혜택, 따뜻한 날씨, 영어 사용 환경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300가족이 정착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특별한 기회를 드립니다. 필리핀 3박 4일 투어에 10가족을 무료로 초대합니다. 현지를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장례가 술렁이었습니다. 추첨은 식사 후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직원들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스테이크, 랍스터, 샐러드, 와인. 호텔 뷔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투자금 2억, 월 수익 800만 원. 거짓말은 아닐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추첨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호 대표가 상자에서 번호를 뽑았습니다. 15번, 43번, 72번. 당첨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8번째 번호가 불렸습니다. 67번. 제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로 올라가 김태호 대표와 악수했습니다. 투어 일정은 2주일 후입니다. 공항 픽업부터 모든 일정 저희가 책임집니다. 부인과 함께 오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추첨됐어. 필리핀 투어. 뭐라고요? 3박 4일 무료 투어. 우리 같이 가면 돼.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요. 일단 보고 오자.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화를 끊고 저는 브로셔를 다시 펼쳤습니다. 월 1,000만 원 수익, 영주권, 여유로운 노후. 그 문구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2주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필리핀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시세, 생활비, 의료 시스템, 치안, 날씨.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냥 구경만 하고 오자. 계약 같은 건 절대 안 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의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박진수님 맞으시죠? 저는 투어 담당 최유진입니다. 3박 4일 동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투어 가방을 나눠줬습니다. 안에는 일정표, 필리핀 지도, 회사 소개 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니 다른 참가자들도 보였습니다. 총 10가족 20명이었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 부부들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오전 10시에 출발했습니다. 4시간 비행 끝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3월인데도 기온은 30도가 넘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전용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관광버스였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최유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호텔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여행 피로를 푸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 시내가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 복잡한 교통, 오토바이들. 처음 보는 풍경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리조트였습니다. 로비는 화려했고 수영장은 넓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은데요. 아내의 목소리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훨씬 좋아. 저녁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뷔페로 제공됐습니다. 해산물, 스테이크, 열대 과일. 음식의 질이 상당했습니다. 식사 후 최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일정 브리핑 드릴게요. 오전 9시 로비 집합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관리하는 콘도를 보여드리고 오후에는 실제 투자하신 분들을 만나보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버스는 우리를 해변가로 데려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해변을 따라 현대적인 콘도미니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분양 중인 리조트 콘도입니다. 최유진이 설명했습니다. 한 채당 가격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샘플하우스로 안내됐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50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가구는 현대적이었고 주방은 깨끗했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한 참가자가 감탄했습니다. 이 콘도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시면 하루 숙박료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1만 예약이 차도 525만 원입니다. 성수기에는 하루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최유진은 계산기를 보여줬습니다. 숫자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인타운으로 갔습니다. 깨끗한 카페에서 한국 사람 3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과 여자 1명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민 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콘도 한 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달 순수익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입금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1년 만에 투자금 회수했어요. 지금은 그냥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삶이죠. 참가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운영이 어렵지 않나요? 전혀요. 청소나 관리는 현지 직원 고용하면 됩니다. 인건비가 저렴해서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해요. 치안은 괜찮나요? 이 동네는 외국인 거주 지역이라 안전합니다. 경비도 24시간 있고요. 모든 답변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불안 요소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태호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 좋습니다. 한 참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신 콘도 단지가 조만간 분양 마감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계약하시는 분들께만 특별 할인을 드리고 있어요. 김태호 대표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가 2억 5천만 원인데 이번 달 계약 시 2억에 드립니다. 5천만 원 할인입니다. 그리고 투어 참가자 특별 혜택으로 계약금은 3천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 달 후 잔금입니다.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천만 원 할인이라니요. 하지만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말투는 바뀌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셋째 날 아침, 최유진이 개별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박진수님, 잠깐 상담 받으실래요? 우리는 카페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어떠세요? 투자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고민하실 게 뭐 있으세요? 숫자로 다 나와 있잖아요. 투자 2억, 월 수익 최소 500만 원. 3년이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에요. 하지만 한국 집을 팔아야 해서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한국 아파트 5억에 파시고 여기 콘도 2억에 사시면 3억이 남잖아요.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사시다가 나중에 이 콘도 팔면 최소 3억은 받으세요. 그럼 총 6억. 한국에 그냥 계시는 것보다 이익 아닌가요? 계산은 맞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도요. 근데 너무 좋은 것만 보여준 것 같아 불안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요. 한국에 돌아온 다음 날 최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수님 생각해 보셨어요? 계약 마감이 2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분들은 벌써 계약금 넣으셨는데요. 그 말에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남들은 벌써 계약했다는데 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급매 아니면 팔기 힘들다고요. 얼마나 급하신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 달 안에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세보다 5천만 원은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4억 5천만 원 정도면 나갈 것 같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억짜리가 4억 5천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매물이 나가자마자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급하게 구하시나 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해외 이민 가려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러운데요. 저희는 이제 시작인데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딸 지수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잔금일은 2주일 후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에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유진에게서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금 입금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잔금은 한 달 후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잔금을 받은 날 통장에 4억 5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퇴직금 2억과 합치면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7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필리핀 콘도에서 매달 500만 원씩 벌면 10개월이면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에 잔금 1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이었습니다. 김태호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수님,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식 계약서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입주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저는 다음 달 초에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호 대표는 좋다고 했습니다. 공항 픽업부터 입주까지 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구는 대부분 버렸습니다. 필리핀 콘도에는 가구가 다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짐은 캐리어 4개로 줄였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만 챙겼습니다.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아빠 다음 주에 필리핀 간다. 지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집도 팔았어. 지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거기서 잘 살 거야. 출국 전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빨리 결정한 거 아닐까? 저는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집도 팔았고 돈도 보냈어. 이제 가는 수밖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돌아올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시간 비행 끝에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어 때 봤던 최유진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박진수님 맞으시죠? 저는 현지 매니저 강민수입니다.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우리를 낡은 승합차로 안내했습니다. 투어 때 탔던 최신형 관광버스가 아니었습니다. 에어컨도 잘 안 나왔습니다. 차는 마닐라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투어 때 갔던 고급 주택가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골목, 낡은 건물, 지저분한 거리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투자하신 콘도 단지입니다. 창밖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투어 때 봤던 그 해변가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5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외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여기인가요? 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20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투어 때 본 50평짜리 샘플 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가구는 낡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맞은편 건물이 바로 보였습니다. 바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투어 때 본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강민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어 때 보신 건 샘플 하우스고요. 실제 분양받으신 건 이 건물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샘플 하우스와 같은 건물이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위치, 평수, 건물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사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강민수의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사기라니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고객님이 꼼꼼히 안 읽으신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태호 대표 연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강민수는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연락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이게 뭐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억을 날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게스트하우스를 보러 갔습니다. 계약서에는 게스트하우스 운영 가능 물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주택가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문을 열자 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은 6개였는데 모두 좁았습니다. 6평도 안 되는 방에 침대 하나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2개인데 변기는 깨져 있었고 타일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투어 때 봤던 그 깨끗한 게스트하우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손님을 받습니까?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요? 강민수는 말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드실 거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2천만 원요? 계약서에는 즉시 운영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강민수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운영 가능 물건이지 최상 상태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구매자 책임입니다. 모든 게 함정이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투어 때 만났던 그 성공한 한인들 말입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투어 때 뵀던 박진수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투자하신 콘도 위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왜요? 제가 투자한 콘도가 투어 때 본 거랑 달라서요. 혹시 같은 경우신가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저도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알바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회사에서 30만 원 주고 성공 사례로 나와달라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성공 사례, 행복한 얼굴, 통장 내역.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김태호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먹통이었습니다. 회사 이메일로 연락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강민수에게 따졌습니다. 대표 어디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 강민수는 말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현지 직원일 뿐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강민수는 대꾸했습니다. 하세요. 근데 계약서 보셨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인 변호사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샘플 하우스와 다르다고 명시한 곳도 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돈을 날린 겁니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소송은 할 수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낮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하면 끝이에요. 이미 2억이 날아갔는데 소송 비용까지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2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남은 돈 4억 5천만 원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한인 인테리어 업체를 찾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최소 2,50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투어 때 들었던 2천만 원보다 5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약했습니다. 리모델링은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콘도는 가구 상태가 형편없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또 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리모델링 현장을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은 느렸고 약속한 날짜를 계속 미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서야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700만 원 더 나왔습니다. 자재비가 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총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그럭저럭 깨끗해졌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화장실을 고쳤으며 침대를 새로 들였습니다. 에어컨도 6대 설치했습니다. 한 대당 100만 원씩 6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이름은 서울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등록하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루 숙박료는 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투어 때 들었던 하루 25만 원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주변 게스트하우스들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첫 달 예약은 딱 4건이었습니다. 총 수익은 16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지출은 엄청났습니다. 전기세 50만 원, 수도세 20만 원, 인터넷 15만 원, 청소 직원 월급 120만 원, 광고비 80만 원, 총 285만 원이 나갔습니다. 결과는 적자 269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더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들여 예약 사이트 상위 노출을 신청했습니다.
둘째 달에는 예약이 9건 들어왔습니다. 수익은 3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광고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자는 364만 원이었습니다. 셋째 달에는 예약이 12건이었습니다. 수익은 4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여전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적자는 352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누적 적자는 985만 원,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손님이 늘면 나아질 거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지에서 멀었고 시내까지 택시로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해했고 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별로예요. 찾아가기 힘들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평가가 이어졌고 별점은 3점대에 머물렀습니다. 넷째 달부터는 예약이 더 줄었습니다. 한 달에 6건이 전부였습니다. 수익은 24만 원이었지만 지출은 여전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적자는 376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광고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 달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자 예약은 더 줄었습니다. 다섯째 달에는 예약이 다시 4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익은 1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콘도 임대는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강민수에게 임대 관리를 맡겼습니다. 한 달 관리비로 5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위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2달 만에 겨우 한 명이 들어왔지만 월 임대료는 4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5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저는 오히려 1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계산을 해봤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3,200만 원, 에어컨 600만 원, 간판 200만 원, 가구 500만 원,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초기 비용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6개월 동안의 적자 2천만 원을 더하면 총 7천만 원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3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7억이던 자산에서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한낮에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혈압은 180에 120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입원했고 병원비는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보험은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퇴원 후에도 약을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한 달 약값이 2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또 다른 부담이 되었습니다. 7째 달, 저는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아빠다? 라고 말하자 딸은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빠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딸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집도 다 팔고 가셨잖아요. 저는 이제 돌아갈 집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8째 달, 통장 잔액은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3,500만 원이 더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한 달 평균 58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5년이면 전부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65세였습니다. 5년 후면 70세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약을 먹으면서도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청소 직원을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직접 예약 관리를 했고 손님이 올 때마다 픽업을 나갔습니다.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4건에서 6건 사이를 오갔습니다. 수익은 20만 원 남짓이었고 지출은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적자가 쌓였습니다. 9째 달 저는 결국 콘도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한인 부동산 중개인은 이 동네는 수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팔려면 싸게 내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7천만 원 정도면 나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2억을 주고 산 콘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원래 시세가 5천만 원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결국 가격을 낮춰 6천만 원으로 내놨고 한 달 뒤에야 현지인이 나타났습니다. 흥정 끝에 5,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2억에서 5,800만 원, 1억 4,200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팔려고 했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나쁘고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은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4억 5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2억 6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저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설명회 자료, 투어 일정표, 광고 책자, 녹음 파일, 사진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안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웨딩홀에서 받았던 화려한 브로셔, 필리핀 투어 일정표,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과 체결한 계약서, 은행 송금 확인증까지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투어 중 찍어둔 사진들을 꺼내왔습니다. 해변가 콘도 사진, 샘플하우스 내부 사진, 성공 사례라며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사진들이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최동수가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총 2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저희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하나둘씩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설명회 당시 녹음해둔 파일을 올렸습니다. 김태호 대표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월 1,000만 원 수익 가능합니다. 투자 회수 기간은 2년 반입니다. 영주권 취득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보니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투어 때 만났던 성공 사례 인물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알바 모집 사이트를 통해 섭외된 사람들이었고 하루 일당 30만 원을 받고 성공한 투자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었던 모든 장면이 연출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모이자 김철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피고를 특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과 대표 김태호였습니다. 하지만 곧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회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회사는 이미 2년 전에 폐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김태호 대표의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이메일은 반송되었습니다. 주소 역시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최동수가 사람을 통해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김태호는 이미 태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방콕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또 다른 이민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의 돈 수십억을 가지고 도망쳐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5명이 공동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됐습니다. 피고는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과 김태호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60억이었습니다.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 측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그동안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광고 자료, 녹음 파일, 사진,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빠짐없이 냈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도 피고 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리핀 현지 법원에 촉탁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필리핀 법원에서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문제의 콘도와 게스트하우스를 확인한 결과 광고 내용과 실제 상태가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사기 정황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판결을 받아도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판결은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글로벌 라이프 컨설팅과 김태호는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6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명백한 승소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피고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계좌는 이미 비어 있었고 김태호 개인 명의의 재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승소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피해자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김태호가 태국 방콕에서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 이름만 바꾼 채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태국 경찰에도 정보를 전달했고 김철민 변호사는 현지 변호사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태호가 방콕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는 말에 그제야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태호가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기쁘다기보다는 허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책임은 묻게 되겠다는 생각에 법정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고 김태호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김태호를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 설명회 무대에서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의 남자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결코 안쓰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김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과도 책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잃은 돈과 시간, 건강과 삶이 돌아올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설명회 녹음 파일과 광고 자료,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받은 물건과 약속된 내용이 얼마나 달랐는지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김태호 측 변호인은 개인의 판단 미스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태호에게 징역 7년, 추징금 6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확정됐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에 다른 피해자들과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내려졌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돈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추징금 집행 절차가 시작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김태호 명의의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사명의 계좌는 이미 비어 있었고 개인 재산 역시 대부분 처자식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해외 계좌 역시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손에 쥐었지만 통장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승소했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겨도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생활비는 매달 나갔고 소송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 서류 준비 비용, 통번역 비용까지 합치니 5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활비로만 6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4억 5천만 원이던 돈은 어느새 2억 3천만 원 수준까지 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업은 이미 실패했고 콘도와 게스트하우스는 정리됐으며 희망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오래전에 남의 집이 되었고 남은 돈으로 다시 서울에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월세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을 떠나기 전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소송에서 처벌은 받았으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벌은 받았지만 우리 인생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 설명회 초대장을 받던 날부터 여기까지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남 웨딩홀, 화려한 영상 3박 4일 투어,
계약서에 사인하던 순간, 그리고 지금의 현실까지. 모든 선택이 하나의 실로 이어져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편도 티켓이 아닌 왕복 티켓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이 결코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후회와 교훈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날, 저는 공항 출구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밟는 땅이었지만, 반가움보다는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돌아왔다는 느낌보다는 밀려 돌아온 기분이 더 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겨울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필리핀의 후덥지근한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처럼 현실도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말없이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서로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미 다른 가족의 집이 되어 있었고, 그 앞을 다시 지나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미리 알아봐둔 지방의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간 그곳은 조용했고 낯설었습니다. 역 앞에는 오래된 상가와 작은 식당들이 몇 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투룸이 저희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열쇠를 받는 순간 마음 한켠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노후의 마지막 정착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활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지키려면 다시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모집 공고에 지원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몇 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마트 청소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6시간 시급 9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아내도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둘이 합쳐도 2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비라도 생기면 바로 적자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를 세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 때마다 줄어드는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1억대 중반이었지만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지 계산부터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집이라 미안했지만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저희와 저녁을 먹고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무리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 말이 위로이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저는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강남 웨딩홀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 3박 4일 투어 일정표,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하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설명회 한 번, 투어 3박 4일? 그것이 제 노후를 바꾼 전부였습니다. 만약 그날 초대장을 버렸다면, 만약 아내의 말을 조금 더 들었다면, 만약 계약서를 끝까지 읽었다면, 수많은 만약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노후는 다시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삶은 화려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갑니다. 몸은 힘들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른 대가이며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설명회 한 번 3박 4일 투어. 그 짧은 시간이 7억짜리 노후를 망친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강남 그 웨딩홀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퇴직금, 여유로운 노후, 딸과의 관계, 아내의 건강, 그리고 70을 앞둔 지금까지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까지 모두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조급했습니다. 7억을 더 불리고 싶었고, 월 1,000만 원 수익이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선택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도박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은 투자에 인생 전부를 거셔서는 안 됩니다. 설명회 한 번에 인생을 맡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3박 4일 투어가 여러분의 노후 전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거절하실 수 있었을까요?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설명회 한 번이 당신의 노후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